안녕하세요. 한길민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했고 운이 좋아서 1, 2차 동차를 합격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기간인 40일 만에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노하우나 비결들을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강의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의 그 방대한 양을 쫓아가려면 가끔은 숲을 헤매게 되고 미로 속을 헤매게 되는데 노하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 비결을 알려면 그 시험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합격 방법론을 설정하는 거,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여러 가지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 방법을 잘 짜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시험 정보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80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수계산 잘 아시죠? 100분 안에 80문제를 푼다라는 말은 약 1분 20초 정도 되나요? 한 문제당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문제라는 게 다 똑같은 내용으로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합격 방법론이 나오지만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숲에 있어야 되는데 늪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멘붕이 오죠. 멘붕. 멘붕이 오면 알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그리고 가감하게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된다. 약 1분 안에 한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각오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판례, 조문 같은 것은 굳이 많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징들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감이라는 게 잡히게 됩니다. 오지선다형 중에 하나 정도는 알쏭달쏭하고 나머지는 확실한 문제 다 정답이 나오는데 그 정답에 어떤 포커싱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 방법론입니다.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아까 시험 그 합격 기준 여기랑 연결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목을 듣고 있다면 민법이겠죠. 그러면 산수 계산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과목은 4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죠?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기준점이죠. 기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과 합계 점수가 평균 60점이 돼야 됩니다. 60점. 그러면 이 점수는 80점이 나오면 됩니다. 맞죠? 산수 맞죠? 그러면 80점 이상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80점을 맞기만 해도 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머지 점수가 40점이면 40점 미치면은 그냥 가락으로 탈락이 되니까요. 그래서 불합격되기 때문에 한 과목은 무조건 40점이면 다른 과목은 8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자, 여기서 합격 방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 100점 맞을 목표로 공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꼭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너무 넓게도 너무 깊게도 공부하지 말아달란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호기심도 많고 의욕이 많다 보면 여기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너무 넓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오지도 않는 데죠.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어떤 그 범위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끈지끈거리고.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꼭꼭 강조하고 싶고, 80점 정도만 맞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 너무너무 난이도 있는 문제는 가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포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게 된 겁니다. 80점만 맞아도 된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가끔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것이고 이해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조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조문 뭐 몇 조, 몇 항 이런 거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도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판례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심의 문장들이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니까 그건 알아야 되지만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확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학습 중요하죠.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암호문입니다. 암호문. 이 암호문을 당황하게 되시죠. 대부분 우리 법의 이론과 그 문구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또 이런 긴 의미가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3회 정도만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이해가 자동으로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회독, 특히 일회독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곤도,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일회독 정도는 쭉 한번 이해한다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 2회차부터 강사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비법입니다. 저는 저만의 합격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흔히 이제 단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에서 접하는 민법 교재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한 500장 정도인데, 저는 그것을 100장 정도로 압축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재에서는 그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추스리다 보면 그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알고 있는 문제, 너무너무 쉬운 문제는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가끔은 물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넣긴 하지만은 굳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뭐 그에 대한 배경 이론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고 자주 틀리는 지문 중심으로만 압축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 분량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작아지다 보면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심리 그리고 물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단고나 축소된 압축되어 있는 페이지로 된 교재를 갖고 있다 보면 반복학습이 쉬워지잖아요. 뭐 며칠 걸렸던 일회독이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나만의 노트가 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좀 말이 긴가요? 그래도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나서 오늘 나만의 합격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그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를 한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길 바랍니다. 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퇴근 이후나 조용한 시간에 2-3시간, 뭐 4시간 또 가끔은 주말에는 몰아보기 한 6시간, 8시간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빠른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버스나 뭐 차량 이동할 때도 들으시길 바라고
잠자기 전에도 뭐 틀어놓고 또 내지는 좀 헷갈렸던 그런 지문들을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잠들기 전에 보는 습관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합격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민법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책 교재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건과 효과를 공부하다 보면 제1요건, 제2요건, 제3요건이 길어지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로 표로 정리한 걸 좋아합니다. 표. 그래서 표로 보면 상위 목차, 하위 목차 카테고리가 좀 정리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한눈에 보는데 편하더라고요. 참 쓸데없는 말이었나요? 저만의 요령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자, 민법의 시험 과목의 범위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이 있고, 그 중에 민법 총칙은 이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 10문제가 목차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하나는 굳이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처음 접하거나 또 여러 번 접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또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마음도 있고, 제가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로 강조하는 부분들만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 시험 과목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우리가 육하원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얻고 싶은데, 권리를 받으려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말씀드리면,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인데 그 권리의 주체가 있고 권리의 객체가 있죠. 객체가 있고 그리고 권리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 객체랑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담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권리의 주체를 설명이 되겠지만 그 중에 좀 강조할 부분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취소에서 나오고 대리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민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 지문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는 무엇이냐? 법에 의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다라고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I can do 뭐 이런 의미의 can,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지위, 그 권리를 받을 자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이런 의미가 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권리 능력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의사 능력은 어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어떠한 의미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가끔 뭐 심신미약, 뭐 술과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정신적 능력을 놓쳐버린 계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의사 능력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의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은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랑 굉장히 관련되고 많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는 자. 자, 예전에는 무능력자라고 표현했는데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는 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 사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반드시 친권 행사의 법정 대리인이죠. 이 사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유동적 유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유동적이란 말은 쉽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봤을 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공시를 해주는 거죠. 공시를. 자, 그것을 쉽게 표현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야.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의 선고 등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점이나 공시가 없게 되면 법률 행위의 상대방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공시의 어떤 내용을 담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랑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성년자 말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유동적 유효가 되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의 법률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으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취소권이 형성권인데 굉장히 무서운 기능을 하게 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가 됩니다. 상대적 취소, 절대 취소가 있는데 나중에 취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도록 하고요. 절대적 취소가 되면은 그 법률 행위를 했던 그 상대방은 보호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 취소가 되면 소급이란 말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슬러. 법률 행위를 했는데 쭉 진행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효과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을 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미성년자랑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랑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거래나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미성년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확하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벌써 법률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현존 이익이란 무엇인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당이득 공부하게 되다 보면 나오는데 지금 미리 사전에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미성년자를 공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되돌려서 보게 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의 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당연히. 무효가 되면 내가 받았던 이득은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를 받게 되는데 현존 이익이란 무엇이냐? 이미 소비되거나 없어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현존한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500만 원짜리 명품을 샀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죠. 그러면 만약 미성년자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 전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명품을 중고로 300만 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면 300만 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돈을 다 써버렸다면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남은 현존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미성년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정도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대리인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그 미성년자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 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대리라는 그 법률 제도의 특징이 법률 행위는 A라는 사람이 하지만 법률 효과는 B, 이제 본인.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는 말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에서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A가 대리인이라면 B가 본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A가 C랑 법률 행위를 했다 칠게요. 아까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는 A랑 C랑 하는데 그 법률 효과는 B한테 가는 겁니다. 그 B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이 나오는 법률 관계 그 복잡함들이 참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리 공부나 나중에 말씀드릴 이중매매에서 여러 다양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본인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강조 드립니다. 제한 능력자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대리 파트나 대리나 취소 공부할 때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관련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숲을 볼까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체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고 있고 민법 총칙에서 목차 순서가 있죠. 이렇게 순서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권리 주체가 있고 권리의 객체가 있고 권리의 변동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 중에서 법인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자,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물권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얻고 싶고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입니다.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얻고 싶어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차는 물론 사용이지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고 채권법에서는 이 채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채권은 그 급부 채권의 객체는 그 특정인의 행위인데 그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공부는 채권법이나 물권법 하게 되니까 권리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구나. 그 권리의 객체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의 변동 지금 빈칸이죠. 뒤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를 변경시키는 것, 그리고 권리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상실하거나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권리의 변동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이 법률 요건인데 다음 이 강에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변동이 있으려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요건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인 원인과 결과가 법률에서는 민법에서는 요건과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의 전부. 정말 요건과 효과는 정말 중요하고 어떤 권리가 발생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지금 설명이 나오네요. 자, 법률 요건이란 무엇이냐?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총괄하는 거다. 법률 규정은 뭐뭐 하면 뭐뭐 된다라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면이 요건이고 원인이죠. 그리고 뭐뭐 한다라는 결과, 그게 법률 효과입니다. 이 요건과 효과를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의 핵심은 뭐야?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나오고 나는 그런 법률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해결됩니다. 유식해지는 거죠. 자,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자, 법률 행위는 무엇이냐, 대리는 무엇이냐,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은 무엇인가가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오는 목차의 순서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법률 행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니까요.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권리를 변동시키려면은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를 필수 불가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률 사실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노른자라고 해야 될까요? 계란 후라이에서 가장 강력한 노른자가 법률 행위입니다. 이 법률 행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민법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법률 행위 또한 그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은 그 당사자가 가져야 될 요건들이 있죠. 아까 배웠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지 법률 행위의 유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률 행위의 목적, 법률 행위의 의사 표시, 이렇게 해서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캐치하고 가야 됩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도 안 됐는데 유효를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말씀 자세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고 나서 유효가 됩니다. 유효 요건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유효 요건이 되려면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의사 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유효가 되는 겁니다. 산 넘고 산이죠. 성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겼더니 유효라는 요건을 넘어야지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법률 행위의 우리 또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그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목차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공부가 이제 대리고 무효와 취소고 조건과 기하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정말 중요하고 대리도 중요합니다. 이 별도의 한 6강, 7강 때쯤 되면 이 대리가 나올 건데 본인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그 법률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내가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게 지금은 현대사회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 혼자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대신 나의 법률 행위를 위임하고 수권 행위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면 이 B가 C라는 사람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이 A한테 넘어간다라는 것. 법률 행위가 확장되는 거죠. 법률 관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리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 다양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무효와 취소입니다. 결국은 이 법률 요건이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은 유효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 충족해야지 유효가 되는 거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결국 우리의 모든 법률 행위의 기결점은 무효냐 유효냐. 마치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처럼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그 법률 요건의 핵심인 법률 행위를 공부하면서 그 효과가 결국은 무효냐 유효냐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유효는 우리의 공부의 기결점이다. 그래서 그 무효의 종류,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추인, 아까 말씀드린 뭐 유동적 무효, 또 취소에서도 유동적 유효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목차인가요? 조건과 기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기한, 이익, 상실 등을 통해서 민법의 전체적인 목차가 마무리됩니다. 자, 제가 잘한 말 많이 하네요. 자, 오늘 첫 수업 이 정도까지 끝내겠습니다.